우리가 이제 겨우 달에 아직 못 갔어요. 이제 지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문퍼스트 정책으로 이제 다시 유인달 탐사 계획이 부활을 한 거고요. 이미 한 번 가본 달을 왜 우린 또 가야 되는가? 왜 우주인가? 이런 질문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아니 달은 너도 나도 다 갔는데 무슨 이제서 달이야. 달을 밟지 않고 그 다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행성은 그 자체로 하나의 커다란 광산입니다. 한편의 축은 국방 안보지만 다른 한편의 축은 에너지 전쟁이에요. 헬륨3나 그런 히토류 자원들을 캐고 캐다 보면 달이 크기가 작아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거 우주의 질서가 흐트러지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걱정들을 과학자들이 이미 30년 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하고 지금부터 규칙을 만들자. 100g 이상씩은 퍼오지 말자 이런 거. 그 100g. 아니에요. 그건 농담이에요. 아직 아무도 안 퍼왔어요. 다 함께 살자 좀. 안녕하세요. 듣동라 사이언스 최윤수입니다. 오늘은 과학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소식 하나를 들고 와봤어요. 바로 11월 7일 우주에서 지구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문자에는 한글로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요. 잘 가고 있다. 기다려라 달림. 그래서 오늘은 인공위성을 만드는 물리학자이자 한국천문연구원 황정아 박사님 모시고 한국 최초 달 궤도선 다누리와 달 탐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인공위성을 만들고 있는 물리학자 황정아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혹시 듣동로 분들은 지난 6월에 성공한 누리호 2차 발사를 기억하신다면 누리호, 다누리 이 두 개의 차이가 좀 헷갈리실 것 같기도 해요. 다누리 그리고 누리호 두 개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단 우리가 우주에 뭔가를 보낸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주로 무언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우주로 가는 동안 타고 갈 무엇, 우주 수송체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주에 보낼 무언가, 물건이 필요하겠죠. 우주 수송체와 물건에 해당하는 게 발사체와 인공위성이에요. 누리호는 발사체의 이름이고 다누리는 인공위성의 이름이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발사체는 지구 궤도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지구에서 올라가는 동안 1단 분리하고 2단 분리하고 3단 분리하고 지구 대기권에서 다 불 다 없어집니다. 다 떨어져 나가요. 없어져요. 지상으로 되돌아오는 재사용 발사체가 요즘 개발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 이전에는 1단, 2단, 3단은 분리되면 바다에 떨어지거나 못 쓰게 되는 것이었어요. 인공위성만 대기권 위에 우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이제 드디어 지금까지는 지구의 저궤도에만 있다가 다누리라는 위성이 드디어 달 궤도에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 본 인공위성 중에서 가장 멀리 나간 인공위성이 되겠습니다. 8월 5일에 우주로 쏘아 올려진 인공위성이 현재 11월이죠. 한 중간쯤 온 것 같고요. 목표로 했던 달 궤도에 안착하는 것은 올해 12월 17일입니다. 다누리가 원래 목표로 했던 것은 달 궤도에 가서 달의 중력에 잡혀서 달의 위성이 되는 것이고, 그게 12월 17일이고, 원래 목표로 했던 임무 미션 궤도는 달 상공에서의 100km에 안착해서 계속 도는 것이에요. 달 상공 100km에 안착하는 것은 올해 12월 31일이 됩니다. 2022년 12월 31일 송년 파티는 다누리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다누리라는 이름도 어떻게 붙여진 건지 좀 궁금했는데 찾아보니까 우리말인 달 그리고 누리가 합쳐서 달을 다 누리고 와라 라는 건데 네, 이름대로 지금 굉장히 성공적으로 지금 다 누리려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11월 7일 지구에서부터 12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영상과 사진을 데이터들을 성공적으로 보내왔다. 아까 말씀드린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나 이런 것들을 보내왔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번 성능 검증 시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성능 검증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이 천문학계에 주는 의미가. 지상에서는 편하게 했던 모든 일들이 우주에서는 다 처음 해보는 일이에요. 우주에서 해보는 모든 걸어보는 일, 우주에서 물건을 던져서 내가 공을 던져서 받아보는 일, 무엇을 시도하든지 우주에서는 처음 하는 일이 되는 거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달까지 가는 굉장히 멀리 보낸 인공적인 물체에서 지상에 있는 나하고 통신이 잘 될 것인가? 라는 인터넷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는지 아닌지를 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달은 우리한테 생각했을 때 굉장히 가깝게 있지만 우리한테는 첫 시도고, 달을 밟고 가야 그 다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화성도 가고 소행성도 가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 미션을 위해서 이번에 우주 인터넷을 제대로 성능 시험을 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제 다누리는 8월에 쏘아 올려서 지금도 한창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달로. 근데 암스트롱은 약 3일 만에 달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지금 3개월이 넘게 걸린 거잖아요. 이제 왜 이렇게 3개월이나 돌아가는지도 저는 궁금했거든요. 이게 가는 방법이 좀 여러 개긴 하더라고요. 달에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최단 코스가 있고 가성비가 제일 좋은 코스가 있고 뭐 이렇게 우회하는 경치를 보면서 천천히 가는 코스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선택한 코스는 연료를 가장 아낄 수 있는 탄도형 전위 궤도 BLT 궤도를 선택했습니다. 달이 있고 지구가 있어요. 지구를 출발했습니다. 인공위성이. 네. 달로 갈 거거든요. 직선으로 쭉 가면 되겠네. 그게 제일 최단. 네. 그럼 3일 걸려요. 그러면 이제 제일 빨리 갈 수 있지만 연료는 굉장히 많이 닳겠죠. 또 다른 방법은 위상 전위 궤도 방식은 이 인공위성은 우리가 뭘 쏘든지 간에 지구라는 행성의 중력이 붙잡혀 있어서 지구로 돌 거예요. 그런데 조금씩 힘을 더 써서 공전 반경을 넓힙니다. 넓게 그래서 달까지 닿게. 이렇게 닿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그렇게 닿다가 달에 더 가까워지면 달의 중력에 포획돼요. 달 주위를 돌게 될 거예요. 이걸 위상 궤도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생각했던 건 이 방법이었어요. 이것도 이제 한 달 반 정도 걸리는 방법인데 그러나 중간에 다누리가 몇 번의 위성체 자체의 설계 변경을 시도하면서 일을 많이 하고 싶으면 탑재체를 많이 싣고 가야 돼요. 인공위성은 인공위성의 몸체라고 할 수 있는 본체가 있고 버스가 있고 버스에서 무슨 일을 할지를 결정한 안에 있는 센서들이 있어요. 그 센서들의 이름이 탑재체인데 일을 많이 하고 싶으면 센서들을 많이 싣고 가야 돼요. 센서들을 많이 실으려면 뭔가 다른 것을 무게를 줄여야만 해요. 버스는 인공위성 자체 생존에 직결된 부분들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 걔를 줄이기는 어려워서 연료 박스가 이미 이렇게 탱크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라 연료가 한정적이야. 근데 탑재체 무게가 늘었어. 그러면 연료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겠네 라고 생각을 해서 인공위성의 궤도를 달 뒷방향으로 태양을 향해서 돌립니다. 이렇게 크게 이렇게 리본 모양으로 팔자 모양으로 네네 크게 돌아가죠. 태양, 지구, 질량 있는 모든 물체는 서로 잡아당깁니다. 최현수 기자님 저를 잡아당기고 있어요 지금. 저도 기자님을 잡아당기고 있어요. 아, 그런 상태인 건가요? 우리들은 그런 상태예요. 그 둘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 그러면 어딘가에 물체를 둔다고 하면 그 물체가 양쪽이 잡아당기는 힘이 딱 안정적인 거, 평형을 이루는 어떤 한 점이 있어요. 태양과 지구 사이에도 있고 지구와 달 사이에도 있어요. 태양, 지구 사이의 중력 안정점을 L1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라그랑주 포인트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까지 갔다가 돌아오면 중력에 의해서 얘가 방향을 선회하는 게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연료를 굉장히 아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은 4.5개월이 걸려요. 가장 오래 걸리지만 연료는 가장 아낄 수 있는 궤도를 과학자들이 선택한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 그러면 그렇게는 못하겠죠. 사람이 타고 갔으면 직진입니다. 사람은 안 타고 있지만 우리는 시간은 좀 더 걸려도 돼 라고 우리가 결정한 거예요. 가성비가 제일 좋은 방향으로. 그럼 한 얼마 정도를 아꼈다고 볼 수 있어요? 직관적으로 좀 일반인이 생각을 하기엔. 뭐 거의 50% 이상 아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보니까 다누리에 섀도우 캠이 실려 있어서 더 무거워졌다. 그래서 이 방식을 택했다. 이것도 제가 기사를 봤는데 네네네. 섀도우 캠이 뭐고 이 다누리의 임무가 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첫 번째 달에 보낸 탐사선이니까 무지 굉장히 중요하고 네. 다누리가 카메라를 조금 해상도가 좋은 카메라와 평광을 찍을 수 있는 평광 카메라와 그다음에 달의 양쪽 극지역의 음영 지역에서 그림자를 찍을 수 있는 섀도우 카메라와 아무튼 카메라만 3종류를 들고 갔네요. 카메라를 이렇게 많이 들고 간 이유는 우리가 이 다음에 달에 착륙선을 보낼 거기 때문이에요. 다누리는 달 주변을 돌기만 할 거예요. 이걸 달 궤도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음번에 보낼 거에는 달의 궤도에 머무르지 않고 착륙할 거예요. 달의 표면에 내릴 거예요. 어디에 착륙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내려가다 추락하거나 어디에 박거나 하면 그냥 고장 나는 거고 더 이상 못 쓰게 되는 거라서 안전한 착륙 지점 후보지를 이번에 탐색하는 게 다누리의 가장 큰 미션 중에 하나예요. 1년 동안 샅샅이 달의 지형의 3D 지도를 만들어 와서 우리가 다음번에 보낼 달 착륙선을 어디에 랜딩할 것인지를 후보지를 찾아내야만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카메라들이 이렇게 많이 가 있는 거고 이제 나사에서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다시 한번 사람을 보내는 달 유인 탐사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는데
달에 사람을 보낸다고 해도 안전한 지역에 사람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우리의 다누리가 마치 방송할 때 사전 답사팀이 가서 이렇게 다 경험해보고 오는 것처럼 이미 답사를 다 해오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려주는 지도 정보는 굉장히 중요해질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리스 신화에서 달의 여신이자 태양신인 아폴로의 쌍둥이 누이다. 이게 아폴로 프로젝트에 따온 얘기인 거죠. 아르테미스라는 게. 지금 아폴로 17호는 1972년에 하고 50년 만에 이제 다시 재개가 된 거잖아요. 이제 지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문퍼스트 정책으로 이제 다시 유인달 탐사 계획이 부활을 한 거고요. 이런 이야기를 박사님 앞에서 하기는 그렇지만 이미 한번 가본 달을 왜 우린 또 가야 되는가? 왜 하필 달인가? 왜 달을 왜 가려고 하는 거지?에 대한 물음은 계속 있어 왔었던 것 같은데 박사님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지금 50년 만에 달에 가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럼 예전에 달 안 간 거 아니야? 닐 암스트롱이 거기 사람이 걸었다고? 아, 거짓말 아니야. 깃팔이 펄럭이는 것 같던데 이러면서 하지만 달에 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갈 수 있었는데 계속 이렇게 안 가고 있다가 왜 갑자기 달?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냉전 시대에 달에 사람을 맨 처음에 보냈던 것은 그때는 달에 사람을 보내는 게 돈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고요. 반드시 내가 먼저 보내야겠다라는 양국의 자존심 싸움이 걸려있는 냉전 시대의 체제 경쟁 때문이었고, 그러니 돈이 무한대로 들어도 상관이 전혀 없었어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우주에 무언가를 보내는 일은 예전에도 너무너무 힘들었고 지금도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돈도 너무 많이 들고 그죠? 너무 힘든 일 맞아요. 그러니 그런 힘든 일을 하려면 돈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게 맞아요. 사람도 많이 들고 기간도 많이 들고, 그 예전에는 그 돈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소련과 미국이 무한 경쟁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얘기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되면서는 이게 가성비가 있는 일이야? 합리적인 의문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좀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시대로 접어들면 더 이상 그렇게 묻지마 투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묻지마 투자가 아니라는 거죠. 잘 생각을 해보면 이제 작년 올해 왜 우주인가 이런 질문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우리나라가 21년, 22년에 우주에 핫한 뉴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매일 우주 뉴스가 도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지금인가? 21년, 22년 우리나라에 있었던 우주 이벤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것은 저희 연구원의 입장과 다릅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맺고 있었던 군사협정인 미사일 지침이 2021년 5월에 완전히 해제되죠. 이건 무슨 뜻일까? 우주에 뭔가를 보내는 그 발사체는 맨 윗단에 인공위성을 실으면 그냥 우주로 보내는 우주 발사체지만, 그 위에 미사일을 놓거나 핵을 올려놓으면 이건 전쟁이라 하자는 얘기가 되겠죠.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됩니다. 원리가 완전히 똑같아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로켓 개발에 제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거가 완전히 풀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두 발로 점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한 발로 점프하라고 시켰었는데 우리한테. 그래서 두 발로 점프하게 되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열의가 불타올랐습니다. 못하게 하던 걸 이제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달부터 시작을 해서 쭉쭉 더 멀리 뻗어갈 예정이에요. 우주로 뭔가를 보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국방 안보의 문제예요. 왜 걸핏하면 북한이 자꾸 뭘 미사일을 펑펑 쏘고 그러는데요. 본인들이 그걸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과 동시에 다른 나라들이 보기에 그의 전화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됩니다. 근데 뭐 기사들에는 뭐 그런 얘기도 많았어요. 달에 가는 이유가 너무 풍부한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뭐 히토류다, 그리고 또 헬륨3. 네, 헬륨3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첫 번째,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국방 우주고, 두 번째는 우주 산업이에요. 먹거리. 그러니까 소행성은 그 자체로 하나의 커다란 광산입니다. 다양한 희소 자원들이, 다른 행성들의 풍부한 자원들이 많고, 대표적으로 헬륨3는 지구에 없어요. 헬륨3나 헬륨4 같은 경우에는 핵융합의 원료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핵융합을 상용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핵융합을 쓸 수 있다 그러면 원자력 에너지와는 차원이 다른 에너지 효율을 보여줄 텐데, 미래 에너지원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가능하려면 헬륨3가 있어야만 하는데, 그 헬륨3가 달에는 널려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미래 에너지 자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편의 축은 국방 안보지만 다른 한편의 축은 그거 에너지 전쟁이에요. 달이든 소행성이든
거기 차지해서 그거 다 먼저 그거를 에너지화 하는 사람이 다 가져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다누리가 거기 이제 우리 아장아장. 탐사하고 있다. 야, 이제 시작. 우리 이제 시작. 그래도 시작이 반인데 그러면서. 헬륨3나 그런 히토류 자원들을 캐고 캐다 보면 달이 크기가 작아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거 우주의 질서가 흐트러지는 거 아니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아, 별 5개짜리 질문이에요. 칭찬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경쟁적으로 자원 경쟁을 한다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달이 조그매지면 달과 지구가 서로 잡아당기고 있던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질서들, 달 때문에 생기는 우리의 계절들 이런 것들, 조석 간만의 차 이런 거 다 어떡할 거야. 지금 그 질서 우주의 질서 흐트러지는데?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합리적인 질문이에요. 의심이 돼야 돼요. 너도 나도 채굴을 막 해가지고 첫 번째 걱정은 뭐냐면 1, 2, 3, 4, 5등까지는 먹을 게 충분하겠지만 후발 애들은 우리도 후발인데 후발 더 있습니다. 사실 우주를 가고 싶어하는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들이 왔을 때 아무것도 안 남았을 수도 있고 그게 첫 번째 걱정이고, 그리고 두 번째 걱정은 제 생각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이 거기 도착을 해서 무언가를 행위를 하면 반드시 행위의 결과물이 남을 거예요. 지금 달에도 쓰레기들이 널려 있어요. 달에 우주 비행사들이 지금 갔다 온 흔적들, 이미 쓰레기가 5만 대 널려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요? 그러면 쓰레기 문제만이 문제가 아니라 제 생각은 일단 우리가 이종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지구에서 묻혀간 무언가의 바이러스나 미생물들이 묻어갈 거예요. 다른 행성을 오염시킬 거라고요. 나는 그들이 우리를 오염시키는 게 걱정이 아니라 우리가 우주를 오염시킬까 봐 너무 걱정이에요. 지금 유엔 산하에, 유엔 코프스 산하에 평화로운 우주 활용을 위한 조약을 다 같이 만들기 시작하고 있어요. 우주 정책이나 우주 자원이나 우주 산업에 대해서 룰을 만들자. 무분별하게 채굴과 자원 발굴을 하지 말자라는 약속과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유엔 산하에 있다는 게 중요한데 그게 강제적인 조약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걱정들을 과학자들이 이미 30년 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너도 나도 나가게 됐을 때 사태 이유를 걱정하고 지금부터 규칙을 만들자. 100g 이상씩은 퍼오지 말자 이런 거. 아, 그 100g. 아니에요. 그건 농담이에요. 아직 아무도 안 퍼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룰을 만들기 한 것도 모든 나라가 합의한 룰을 만들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어쨌든 그걸 하자는 움직임들이 모든 약속들이 지금 생겨나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우주 정책 부분도 다 같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다 함께 살자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또 본 거는 아르테미스 계획 중에 하나가 정거장, 대체할 수 있는 정거장을 만든다라고 했는데, 근데 우주 정거장인데 유통기한이 있는 건가? 원래 있었잖아요, ISS라고. 근데 그것도 좀 궁금해요. 지금까지 우주인들이 나가서 상주해 있는 공간은 국제 우주 정거장 ISS가 있습니다. ISS는 상암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만 해요. 축구 경기장만한 규모의 구조물을 우주에 유지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워요, 당연히. 그래서 어느 한 나라만 하지 않고 방을 나눠서, 섹션을 나눠서 각자 자기들 걸 각자 붙여서 각자 살림살이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방은 내 거, 이 방은 내 거, 각 나라가. 그런데 러시아가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ISS의 운영 자금을 빼기로 했어요. 가장 많은 그 구조물들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 사실 러시아였어요. 러시아가 ISS에서 발을 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미국이 생각하는 것은 ISS는 지구 주변에 딱 붙어 있어요. 지구 궤도에 400km 정도 상공에 딱 붙어 있는데 이거 말고 달 주변에 갖다 놓을 거야. 더 멀리. 우리는 한 단계 더 멀리 가는 우주 정거장 만들어 놓지 뭐. 이렇게 생각한 게 루나 게이트웨이입니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는 그 프로그램 안에 그 커다란 우산 밑에 사람을 다시 달에 보내는 프로그램이 있고, 달 주변에 제2의 차세대 우주 정거장 루나 게이트웨이를 만들겠다는 프로그램이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다 그 우산 안에 있어요. 달에 어차피 사람 보내려고 하고, 그리고 원래 목표는 달이 아니고 화성에 보내는 거기 때문에 루나 게이트웨이에 거기에 베이스 캠프를 차리면 우리가 화성까지는 지금 현재 기술로도 가는데 9개월이 걸리는데 거기서 한번 쉬고 가는 거예요, 베이스 캠프에서. 지구에서 출발한 사람들은 달 궤도에서 잠깐 쉬고 갑니다. 거기서 물자 좀 바꾸고 옷도 좀 갈아입고 샤워도 한번 하고 다시 한번 화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달은 화성으로 가기 위한 전진 기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근데 화성으로 9개월이 걸린다고 했는데 최단 시간이 9개월인 네네네. 거죠? 엄청 먼 거네요. 그럼 다 사람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9개월 동안 우주에서 깜깜한데 우울증 걸리기 딱 좋은. 진짜 그러네요. 진짜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달로 우리가 가는 이유는 풍부한 자원을 찾기 위해 그리고 국방력을 이제 상징적인 의미 국방 우주. 네, 네. 국방 우주 그리고 제2의 지구가 될 수도 있는 그렇죠. 화성에 대한 이제 전진 기지에 대한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달로 간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SF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유튜브 막 둘러보면 제2의 지구가 될 수 있는 것 하면서 막 엄청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화성 말고도 트라피스 1, 뭐 주위를 공전하는 뭐 7개의 행성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2의 지구가 되기 위한 조건 같은 게 있을까요? 태양계에 다양한 행성들이 있는데 제1 후보지로 화성을 생각하는 이유가 있겠죠. 제일 먼저 그 행성 내가 밟을 수는 있는 것인가? 서 있을 수는 있는 것인가? 일단 기체 행성은 어렵겠네. 기체는 어렵겠고 그리고 또 온도.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온도 범위에 있어야 되잖아. 마이너스 400도, 마이너스 플러스 400도 이런 데에서는 살 수가 없어. 산소가 있어야 되는데 산소 어떻게 만드나? 그리고 결정적으로 물은 어떻게 해결하나? 자, 생존을 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걸 지금 느끼고 있죠? 그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나마 화성은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행성이에요. 땅을 밟을 수 있고 중력도 그나마 지구보다 약간 적고 그리고 대기가 있어요. 물론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대기는 아니지만 조성비가 좀 다르지만 산소와 수소를 뽑아낼 수 있을 정도의 대기가 있어요. 산소와 수소를 뽑아낼 수 있으면 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흡족하진 않겠지만 가능해. 만드는 게 일단 가능한 조성이어야 돼. 그리고 매우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화성은 자기장이 과거에는 지구와 똑같은 수준으로 있었어요. 근데 현재는 자기장이 점점점 약해져서 지금 매우 얇은 껍데기밖에 남지 않았어요. 지구는 강력한 자기장이 있습니다. 그게 없었으면 어떠한 생명체도 살아남을 수 없어요. 태양에서 오는 우주 방사선과 태양풍이 지구의 표면에 그대로 내려 꽂히는 상태가 됩니다. 그게 지금 현재 화성의 상태예요. 그런데 과거에 한때 자화되었던 흔적들이 화성의 지면에 남아있어요. 큰 암석들에 자기장이 남아있어요. 그 아래 어딘가에 동굴을 만들고 살면 되겠다. 깨달음이. 그게 자기장이 되는 거예요? 자기장이 약간 남아있는 지역 밑에 동굴을 파면서 살면 되겠다. 일단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방사선을 막아야 되니까 굉장히 두꺼운 나무로 된 시설물을 만든다. 또는 지하로 파 내려가서 동굴을 만든다. 어떤 면이 더 가성비가 좋을지는 계산을 더 우리가 노력이 적게 들어야 되잖아요. 거기까지 모든 물자를 다 들고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네요. 네. 굉장히 복잡한 문제네요. 만약에 거기다 건축물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앨런 머스크처럼 화성에 100명이 상주하는 공간을 만든다고 칩시다. 거기다 그럼 조그만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는 뜻인데 그러면 얼마나 많은 구조물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 구조물을 뭘로 만들까요? 무엇으로? 벽돌을 하나하나 지구에서 날라야 될까요? 그렇게는 못 만들겠죠. 당연히 현지에 있는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가능해, 화성의 땅은. 그래서 화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박사님은 화성이 제일 제2의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후보지인 것은 맞습니다. 전 동굴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달 동굴, 화성 동굴 다 현실적인 얘기예요. 사람은 좀 빛을 봐야 근데 너무 지하에 있으면 너무 우울할 게 그것뿐일까요? 모든 물자가 부족할 텐데.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천문학계 목표와 미래 뭐 청사진 이런 거 한번 멋있는 웅장한 얘기 한번 듣고 싶은데 저희가 그래도 7번째 달 탐사국이고 우리나라 우주도 이제 우리의 의지를 전 세계에 펼칠 때가 되었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수준이 사실 많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기여를 과학계에서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겨우 달에 아직 못 갔어요. 달까지 갔다고 말하고 싶지만 달에 12월 말에 도착을 하면 우리나라의 우주 영역이 우리나라의 우주 영토가 지구의 저궤도 정지 궤도에만 머무르지 않고 달까지로 확장이 됩니다. 아니 달은 너도 나도 다 갔는데 무슨 이제서 달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달을 밟지 않고 그 다음이 없어요. 우주 기술이라는 게 국방 기술하고 닿아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와도 기술을 교환할 수 없습니다. 사람도 기술도 돈도 절대 교환이 불가능한 게 우주 분야예요. 다른 나라가 달에 갔을 때 무슨 나사를 썼는지 볼트를 뭘 썼는지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맨 땅에 우리 힘으로만 해내야 되는 게 우주예요. 그냥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당연히 단계를 밟아야 그 다음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가 있어야 그 다음을 설계를 해볼 거잖아요. 뭐가 안 됐으니까 고쳐볼 게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나라 2022년에 달 궤도선인 다누리가 가고 2030년에 달 착륙선이 갈 예정입니다. 2035년에 소행성 탐사가 예정되어 있어요.
2040년에 화성 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의 단계를 밟지 않고는 건너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일에 과학자들이 지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게 격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네들 이제 그거 해서 뭐하냐 이거 아니거든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달, 화성,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지구에서 제일 멀리 나가 있는 보이저 1호보다 더 멀리 우리의 탐사선이 나가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태양권을 넘어서 그 너머에 어딘가에 우리가 우주선을 보내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너무 뭉클한 이야기였는데 박사님은 진짜 그 현장에 있는 거고 사실 한국의 우주 역사의 한 페이지에 지금 하나하나 하고 계신 거잖아요. 느낌이 완전 다르실 것 같은데 이번 다누리도 굉장히 의미가 크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다누리가 시작되면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지구 저궤도를 벗어나 본 거니까 우주를 시작한 나라는 더 멀리 갈 꿈을 꾸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꼭 필요한 일만 해요. 실용적인 거, 돈 되는 거. 지금까지 우리나라 위성들은 다 실용 위성밖에 없었어요. 경제적인 이유. 다누리는 돈 때문에 하지 않는 첫 번째 위성이에요. 우주 탐사를 위한 첫 번째 위성. 알고 싶어서 가는 첫 번째 위성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좀 그럴 때도 되지 않았을까요? 사실 뭉클해지는 오늘 강연이 너무 뭉클해요. 저는 우주 덕후로서 너무 오늘 2시간 들어야 되는데 교수님 보내드려야 돼가지고 이제 이 정도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이렇게 황정환 박사님과 우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수목 아침 7시 듣동라가 습관이 됩니다. 박사님 되게 우주 얘기하니까 행복해. 아니 근데 저 약간 덕후가 이런 표정이구나를. 저 그런 근데- 의미의 덕후가. 너무 약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는 박사님 표정을 보고. 아, 네. 약간 눈물이 고이시 연기 되나요? 연기 오늘 좀? 옮기셨어요.